초대해 주신 최진정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연구실이 바로 옆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행사를 진두지휘해 주신 우리 정윤경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한 1시간 반 동안 그 제 앞에서 강의하셨던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 저출산, 또 기후 문제, 또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배우고 굉장히 스스로 좀 똑똑해진 것 같아가지고 세 분 발표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그런 어떤 지적인 기쁨을 제가 드릴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처음에 그 발표 요청을 받았을 때는 한 40분 발표였기 때문에 이 제목에 나와 있는 두 가지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바이러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이 어떻게 변했는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왜 그렇게 변했는가, 누구의 행복이 많이 변했는가 등등, 이런 요인을 살펴보게 되면 지속 가능한 행복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와 저의 그 연구를 같이 하는 동료들이 해왔던 그 데이터들 중심으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했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AI 시대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이 AI가 이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했었던 여러 가지 이 지속 가능한 행복에 던졌던 도전들을 AI가 어떻게 그 풀어줄 수 있을지, 도와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었는데, 발표 시간이 좀 줄었기 때문에 아마도 주된 발표는 이 앞부분,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들은 이제 아주 구체적인 그 데이터들, 연구들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 개별적인 연구들에 대한 어떤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보다는 그것들이 던지는 큰 메시지에 조금 주목해서 던져보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연구를 했었던 사실 많은 연구자들이, 제 동료 연구자들이 있었는데 일일이 나열하기 좀 그래서 이렇게 같이 썼었던 페이퍼들을 보여드립니다. 이분들 아니었으면 아마 오늘 발표에서 제가 이런 발표를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심리학자들에게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는 어떤 심리학자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 조금 낯선,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주제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특히 실험을 위주로 하는 저 같은 사회심리학자에게는 실험실 내에서 어떤 실험적인 처치를 하고 그 처치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도대체 몇 초, 몇 시간, 며칠, 몇 년 이렇게 지속되는지, 실험실 밖으로 지속되는지에는 사실 그닥 관심이 없고, 내가 조작한 이 효과들이 과연 내가 원하는 혹은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주제들을 많이 다루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심리학자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이 행복 분야를 보게 되면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로 처음부터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속 가능한 행복에 대한 연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비관적인 견해가 있고 상대적으로 덜 비관적인 견해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개인들이 해야 할 일들과 또 심리학자들이 해야 할 일들, 또 심리학이 다른 인접 분야와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행복에 대해서 이 분야에서 어떻게 관점들이 지금 존재하고 어떤 논쟁들이 있어 왔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비관론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이 1996년에 나왔던 유명한 논문 때문에 이제 비관론이 아주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리켄과 텔리건이라고 하는 미네소타 대학에 있는 심리학자들이 이제 쌍둥이들, 특히 일란성 쌍둥이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행복이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그 논문에서 발표됐었던 데이터와 상당히 좀 독립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데이터보다 훨씬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조금은 과장된 결론을 맨 마지막 논의 부분에서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센텐스가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요. 주장이 이렇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키가 더 커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부질없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따라서 반생산적이다. 그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워낙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저자들에게 인터뷰 요청이 오게 되면서 이 데이비드 리켄이라고 하는 학자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왜 부담을 느끼게 하게 되냐면, 본인들이 실제로 이 논문에서 사용했었던 데이터 상으로는 이렇게까지 과한 결론이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도 논문을 쓰다 보면은 이 종합 논의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저자들이 조금 더 과감한 주장, 스페큘레이션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의 주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큰 화제가 되면서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99년에 이걸 바로잡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이런 논란들의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논문의 주장들은 살아남고, 이 논문을 바로잡는 어떤 주장들은 결국 알려지지도 않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 리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의 그 주장은 사실 틀렸다, 자기 데이터로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제1장 챕터 1에 보게 되면 제목 자체가 그 행복의 heritability, 유전 가능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 센텐스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책을 쓴 내 목적은 행복이 아주 강한 유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키가 크려고 노력하는 거와 같다라고 내가 했었던 그 주장을 취소하기 위해서다라고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책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행복의 지속 가능성 얘기를 할 때 이 데이비드 리켄과 텔리 간의 이 논문을 이야기를 하게 이제 됩니다. 또 이 논문과 함께 행복의 지속 가능성을 되게 비관적으로 보는데 크게 일조했었던 논문이 78년에 나온 이 논문이죠. 그래서 사고로 인해서 사지에 장애가 온 사람들과 또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서 큰 부를 이룬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의 행복을 그렇지 않은 컨트롤 조건과 비교를 했을 때, 특별히 이 사지에 마비가 온 이런 사람들의 행복이 컨트롤 조건이나 혹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주장을 내놓았던 그런 논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가운데 칼럼에 있는 현재 얼마나 행복한지를 측정을 했는데 0부터 5점으로 해서 6점 척도로 측정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점수 2.96점과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 3.82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행복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들이 이 사실을 하이라이트하기보다는 2.96이라는 점수가 0부터 5점 사이 스케일의 중간점인 2.5점보다도 높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사고를 당해도 불행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해석을 거기에 달게 되고, 이제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논문을 읽다 보면 원저를 읽지 않고 그 논문을 인용한 논문을 읽게 되고 또다시 그걸 인용한, 이렇게 읽으면서 이 데이터를 제대로 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 사고를 당해도 사람들의 행복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체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논문들 따르면 여러 가지 메이저한, 아주 마이너한 사건이 아니고 메이저한 삶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이후에 사람들의 행복이 크게 올라가거나 혹은 떨어져서 제자리로 잘 돌아오지 않는,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행복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쪽으로 관점들이 옮겨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거는 디베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엔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행복을, 각 국가 사람들의 행복을 측정을 해서 이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2018년에 나온 보고서의 한 주제가 이런 주제입니다. 만약에
유전적인 요인 말고도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사람들의 행복을 높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환경이 지속 가능하다면 행복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걸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데이터 중에 하나는 어떤 나라로 이민 온 사람들, 소위 행복감이 낮은 국가에서 행복감이 평균적으로 높은 나라로 이민 온 사람들의 행복이 이민 온 나라 사람들의 행복만큼 올라가는지, 이걸 보게 되면 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통한 지속 가능한 행복의 힌트를 어떤 증거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챕터를 실었는데, 지금 이 데이터는 캐나다에 이민 온 100개 나라에서 캐나다로 이민 온 사람들의 행복을 측정한 건데, 저 패러럴하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선이 그 당시에 캐나다 사람들의 평균 행복도입니다. 근데 저기 여러 가지 지금 저 도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 나라들에서 이민 온 사람들인데, 그 이민 온 본인들 출생한 나라들의 행복은 X축에 있는데요. 굉장히 행복감이 낮은 나라에서부터 굉장히 행복감이 높은 나라들에서 이민을 왔지만, 결국 캐나다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 행복은 현재 캐나다 사람들의 평균 행복과 일치하더라. 그리고 이게 캐나다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국의 경우에도, 영국에 이민 와 있는 굉장히 다양한 국가 출신의 사람들의 행복을 측정을 해도 그 사람들의 행복이 현재 영국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 물론 그 정도 똑같이 행복한 사람들이 캐나다와 미국으로 영국으로 이민을 왔다, 셀프 셀렉션의 문제가 여전히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약간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행복이라는 게 그 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유전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비유전적인 요소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행복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팬데믹 얘기인데요. 보통 이 코로나 우리 팬데믹을 생각하시게 되면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학 하는 사람, 꼭 사회과학자들만 아니라 과학자들에게는 이 팬데믹이 엄청난 연구할 수 있는 축복과 같은 기회였다라고 역설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 사회과학자들에게는 교과서와 같고, 교과서에서 봐왔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와 같고, 또 한편 새로운 어떤 가설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와 같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누구를 먼저 소위 구조를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어떤 그 백신이나 이런 그 솔루션들을 제공해야 되느냐, 나이가 많은 사람이냐, 나이가 어린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윤리학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고, 또 제가 전공하고 있는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렇게 그 접촉성 이런 그 전염병이 대규모로 여러 번 창궐 했었던 지역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라든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다를 수밖에 없다. 특별히 조금 더 집단주의적으로 변할 거다. 이 외부 집단과의 접촉을 금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인그룹 중심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게 될 거고, 성격적으로도 외향적인 성격을 조금 더 억제하기 때문에 성격은 덜 외향적이고 또 덜 개방적일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역학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연구들을 해왔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실제로 이런 병원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됐고, 특별히 감염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때 누군가가 이런 사람들의 집단주의적인 성향 혹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측정하고 있었다면, 그 기간, 특별히 그 기간 동안에 그 전의 이론들처럼 집단주의 성향이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줬고, 실제로 저희 연구팀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감염이 심했던 그런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단주의 성향이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엄청난 비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그 가르침과 또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는데, 이 지속 가능한 행복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제 그런 결과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팀하고 카카오가 협업을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을 매일매일 측정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2019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누구나 들어와서 본인들의 행복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 2019년 가을부터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2020년 1월 20일에 우리나라에 첫 번째 환자가 이제 발생하게 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너무 잘 됐다. 이제 이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뭐 누구의 행복이 어느 정도로 좋아지고 나빠지는지 뭐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은 이제 분석들을 해봤는데요. 행복은 이렇게 10개의 문항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삶의 만족도 측정하고, 의미도 측정하고, 긍정적인 감정도 측정하고, 부정적인 감정도 측정하고, 스트레스도 측정하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이건 수시로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대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응답을 한 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 거의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일리 웰빙을 측정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이용을 해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지금 다시 뭐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작년까지의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2020년 1월 20일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환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2020년 요 기간에 보시면 행복이 굉장히 출렁거림이 심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뚝 떨어졌다가 회복이 됐다가 다시 뚝 떨어졌다가 회복이 되는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3번 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2021년에 회복되는 기세를 보이다가 다시 대규모 유행이 벌어지면서 다시 여름 이후로 행복이 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가 다시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런 패턴을 이제 보여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이런 패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행복이 출렁거리기는 했지만 상당히 회복력을 보여준, 리질리언스를 보여줬다라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자, 이제 그런데 조금 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똑같이 변했을까? 이 중에 특별히 행복이 더 많이 떨어진 어떤 취약한 계층이나 연령대나 뭐 어떤 성경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우선은 어떤 사람들을 보기 전에 기간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이미 코로나 1년 차에 3번의 계곡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간이 정확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행복이 뚝 떨어졌다가 이게 완화가 되면 회복이 됐다가 다시 심해져서 거리두기가 심해지면 뚝 떨어지고 다시 해제가 되면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2021년에 여름 이후로 훨씬 더 그 전년도보다도 심한 이제 그 유행이 벌어졌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행복이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 인간의 행복에 소위 사람들과의 접촉, 사람들과의 교류라고 하는 게 매우 핵심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 소셜 디스턴싱이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성별을 가지고 남자의 행복과 여자의 행복을 따로 구분을 해서 누구의 행복이 더 많이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색깔로 표시해 드렸는데 파란색이 남자이고 조금 이렇게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성인데요. 전반적으로 코로나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적으로 남성의 행복이 여성의 행복보다는 높게 나타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2020년, 21년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던 그 시기에 보시게 되면 남녀 모두가 떨어지는데 통계적으로 여성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집니다. 유의하게. 그러니까 여성의 행복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여성들인 경우에는 이제 본인도 관리해야 되지만 가족들 또 본인 일도 하면서 뭐 이런 어떤 이중 삼중의 부담이 생기면서 여성의 행복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 원래부터 베이스라인도 여성의 행복이 낮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여성의 행복이 더 많이 하락했다. 따라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얘기할 때 잘 다루고 있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누구의 지속 가능한 행복인가? 모든 사람의 평균적인 지속 가능한 행복이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누구의 행복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남성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는 어떤가? 저희 데이터에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나이를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해서 10대, 20대를 노란색으로 묶었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삼각형이 3, 40대이고, 그리고 붉은색이 50대 이상, 조금 시니어 계층인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보편적인 특징인데, 행복과 나이 사이에는 U자형 커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행복이 늘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붉은색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기간에 50대 이상, 특별히 60대, 70대인 분들의 행복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시니어 분들의 행복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았고, 많이 출렁인 집단이 어느 집단이냐면 10대, 20대, 10대, 20대 그리고 또 3, 40대 요 두 집단이 위에 있는 50대 이상 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출렁이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종합해 보게 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사람들은 50대 이상의 남자, 50대 이상의 남자들은 괜찮았고, 그보다 어린 세대,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이 훨씬 더 힘들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령을 지금 10대, 20대를 묶고 3, 40대를 묶고 50대 이상을 좀 크게 묶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쪼개가지고 10대, 20대, 30대, 40대를 쪼개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매우 중요하게도 이제 2020년 이후로 2023년에 오게 되면 모든 연령대에서 회복하는 패턴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10대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패턴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10대의 행복은 코로나 이후에 뚜렷하게 회복하지 않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 데이터는 사실은 이 데이터뿐 아니고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우리 그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하고도 일치할 텐데요. 이 10대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복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데 10대 회복은 굉장히 더디고 있다라는 점이고, 얼마 전에 바로 지난주죠.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청 CDC에서 이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영역별로 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 한 섹션이 멘탈 헬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멘탈 헬스에 관한 그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고등학생 10명 중에 4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인생은 슬프다,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고, 10명 중에 2명은 아주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해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미국의 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슬프다,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 비율인데요. 2021년에서 2023년으로 오는데 회복되지 않고 거의 이 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패턴이 유지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또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해 봤다라고 하는 비율도 21년 코로나 기간에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고, 모든 지표의 대부분의 지표에서는 그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안 좋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2023년으로 오더라도 이게 크게 회복되지 않은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 라고 보고하고 있는 이 고등학생들의 비율도 코로나 기간에 늘어나서 코로나가 지난 23년에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패턴이라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이야기할 때 아까 제가 이제 여성 얘기를 했는데, 이 젊은 청소년들의 이 행복의 문제가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슈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심리학자들은 마음을 내적인 상태, 물론 이게 마음은 내적인 상태이긴 하지만 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혹은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바깥에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내면만 들여다보는 접근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반기지 않는 접근이고, 이 내면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공동체, 사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당연히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좀 상위 계층의 사람들보다 행복이 낮았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약간 믹스드 파인딩입니다. 근데 저희는 4년 동안 데이터를 쭉 모아왔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객관적인 수입은 측정할 수가 없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개인들에게 주관적으로 자기의 계층을 물어보는 사회과학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측정하는 0부터 10까지의 사다리 척도를 통해서 본인의 주관적인 계층을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회 계층을 측정을 했고 그 계층이 코로나 전에도 이루어졌고 코로나 기간에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층에 따라서 사람들의 웰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론은 넘어가고요. 결과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흥미있는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오른쪽 하이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적 계층이 높은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위에 있는 경우고 왼쪽은 낮은 계층인데 절대값은 확실하게 주관적 계층이 낮은 사람들의 행복이 낮게 나타납니다. 지금 각 계층마다 T0부터 T3까지 나와 있는데 T0가 프리-코비드, 코비드 전에 측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1년차, 2년차, 3년차인데 코로나 기간에도 여전히 계층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하이 클래스에게서 그 웰빙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층의 효과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계층이 높을수록 코로나 기간에 그 전보다 행복값은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의 주효과는 여전히 유효해서 하위 계층 사람들의 행복이 여전히 안 좋은 걸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다뤄야 되는 심리학자들도 다뤄야 되는 문제가 이 계층의 문제입니다. 이런 수입의 불균형이라든지 어떤 직업의 불균형 이런 어떤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인의 내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것은 절반만 맞는 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격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행복에서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 행복이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질 수 있었던 가설은 내성적인 사람들은 잘 견뎠을 거다. 어차피 내성적인 사람들은 평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의 행복이 더 많이 두랍하지 않았을까. 평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향적인 사람들의 행복이 더 높게 나타나겠지만 변화의 폭을 보게 되면 외향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가설을 가지고 검증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서 성격적인 요인도 여기에 좀 작동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코핑 어떤 스타일들, 예를 들면 사람들과 연락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정신 건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의 전략 중에 하나인 benefit finding,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든지 뭔가 좋은 거를 발견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거는 이 코로나 기간의 행복을 어떻게 소위 방어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하는 이런 코핑 스타일들을 측정을 해서 그 코핑 스타일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복이 어떻게 어느 정도나 달라지는지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분석을 해보면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배울 게 있다. 소위 베네핏 파인딩을 하는 그런 그 코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은 잘 떨어지질 않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대면 접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가족, 친구와 서로 커넥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다. 이런 문장에 이런 문항에 점수를 많이 준 사람들의 행복이 역시 떨어지지 않는 걸로 덜 떨어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거 인간의 내적인 마음도 중요하고 개인이 어떻게 코핑하는지도 중요하고 개인의 퍼스널리티도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그러나 그거 외에도 젠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남성보다는 여성의 행복이 훨씬 더 지금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층이 낮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에 취약한 요인이다 등등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생각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심리학자들이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지속 가능한 행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던질 게 아니고 도대체 누구의 지속 가능한 행복인가, 누구의 행복이 취약한가. 보통 우리는 행복의 절대값, 이 평균 수준을 생각하지만 행복의 불평등을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우리가 수입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람들 사이의 수입의 불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행복의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성,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의 행복이 급격하게 하락한 걸 보게 되면 이 소셜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우리의 지속 가능한 행복의 키 팩터이고, 그다음에 이런 계층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AI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사실 준비를 시간 관계상 많이 이제 못했던 건데, 그냥 우리의 질문거리를 던지자면, 이 AI가 이런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경제적 불평등을 더 심화시켜서 그것이 행복에까지 영향을 주는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이 문제를 심리학자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대들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0대들의 행복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꽤 그 합의가 많이 되어 있는 그 가설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과 SNS의 활용입니다. 이 스크린 타임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 AI가 과연 그런 거를 막아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더 이런 기계에 대한 의존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이런 기계에 대한 관심으로 청소년들이 그 움직여서 이 문제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의 문제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이 A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은 맥락에서 여성의 행복도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요즘 이미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개인의 마음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으로 행복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어떤 개인의 내적인 이런 대응 전략이라든지, 또 어떤 행복, 어떤 삶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어떤 디지털적인 방법들이 이미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한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심리학자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